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네, 저는 4월, 6월 달 기출 분석 강의이고요.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해당하는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각 장의 영역별로 2021년도 작년 문제부터 유초중 다 분석이 이루어질 거고 2009년도 선택형 문제까지 같이 보려고 해요. 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개념별로 조금 묶어서 보는 게 조금 효율적이어가지고 저는 같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순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일단 연도별로 나가긴 할 겁니다. 연도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빈출되는 개념들은 저희가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실 때 페이지를 찾아야 돼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 노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목표는 4월, 6월 달에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1, 3월 달 기본 이론 정도는 듣고 오셨을 거고 아니면 들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4, 6월 강의가 그렇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반기 때는 어쨌든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조와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의사소통 장애 영역에서 무엇이 많이 나왔고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기출문제에서 어디까지 물어봤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이제 하반기 가서는 복습하시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새로 출간되는 각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뤄질 거니까 그때 하나씩 추가하시고 너무 세부적으로 깊게 지금부터 강론을 저는 공부하는 거 좀 비추거든요. 물론 너무 장기간 오래 공부하셔가지고 나는 강론을 좀 봐야겠다 하는 선생님 외에는 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일단 연도별로 해당하는 개념을 같이 한번 키워드 있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먼저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그 문제에 사실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다 힌트가 있긴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힌트를 주셨는지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시험장 가셔서 바로 문제만 보고 달려들려고 하시다 보면은 키워드를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같이 연습한다는 입장에서 기출문제도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실 거예요. 기출문제 이거 필요하고 강의 노트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제 기본 이론 교재 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출문제가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된 그 근거 강론들이 밑줄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하려는 작업은 그냥 밑줄이 너무 얕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형광펜 정하셔가지고 눈에 좀 띄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넘겨보실 때도 시각적으로 여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니까 외워야겠구나 하는 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4월, 6월 달에는 무조건 딱 한 가지 형광펜 정하셔가지고 책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문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강의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왔던 것 토대로 앞, 뒤 문장을 보시면서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약간 그런 혼자만의 정리 시간 없이 무조건 강의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강사들이 막 새로운 강론 내용 아니면 기출 기반한 거 아니고 이외 탈 기출 문제적인 문제를 다 던져주었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딱 근거되는 걸 토대로 앞, 뒤로 정리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의사소통 장애 완벽하게 이번 주에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번 수요일 강의에서 아마도 많은 개념을 다루게 될 거고 우리가 개념별로 묶어서 보다 보니까 내일 강의에는 조금 양이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좀 많이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구조화 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강의가 아마 조금씩 잘릴 거잖아요. 한 타임, 두 타임 잘릴 때마다 그 끝에
끝에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한 걸 토대로 어디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단순 언어장애 맥락 안에서 단순 언어장애 묻는 것 토대로 여기 있는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같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보시면 단순 언어장애 개념을 묻는 것과 동시에 약간 상위 언어 인식 훈련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범주와 틀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런 거 조금 보는 눈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페이지 선생님들 제가 불러드리면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드 쓰시거나 탭 쓰시는 선생님들. 네, 그럼 2021년도 작년도 중등 기출문제부터 중, 초, 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중등인데 왜 초등이랑 유치 문제까지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다 보셔야 되죠. 버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 초등에 나왔던 개념이 다음 해 중등에서 좀 심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 기출문제는 다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물론 너무 지엽적으로 유아에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 여기 중등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장애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문제 푸실 때 무조건 작성 방법부터 먼저 보셔야 되죠. 작성 방법에서 어떤 것을 묻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표시해 보시면 밑줄 친 기억의 기능을 서술하는 것과 그다음에 표현을 나의 니은을 찾아서 한 가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밑줄 친 기억이 지금 결속 표지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부분 처음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강의 노트 첫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해당하는 개념인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것 같이 한번 키워드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일단 키워드는 언어의 활용적인 기술입니다. 활용적인 기술이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참조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특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우리는 참조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참조적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참조적 의사소통이고요. 여기서 다루어지는 개념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하는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요소라고 하는 게 3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혹시나 아는 선생님들은 같이 한번 인출해 보시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전제 기술이죠. 두 번째가 결속 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이 결속 표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문제를 보시고 의사소통 장애 영역 중에서 지금 언어 중재 부분에서 참조적 의사소통이 다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 구조화적인 틀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속 표지이고요. 세 번째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능력입니다. 길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피드백 제공.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특정 참조물인 강아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전제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걸 아는가? 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또는 내 강아지의 성별을 알고 있는가? 라는 걸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키우고 있다는 사실부터 설명해야 될 것이고 알고 있다면 내 강아지의 이름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부터 정보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전제 기술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상대방의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해당하는 설명은 선생님들 복습하실 때 반드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속 표지라는 것은 해당하는 정보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결속 표지라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3가지가 필요해요.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가리킴 말을 써서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 이름이 예삐라고 합시다. 예삐라는 강아지 이름을 듣고도 선생님들께서는 김은진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가리킴 말.
그거 지시하는 대명사라든지 그 개, 그것 아니면 강아지 이런 그 지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리킨 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말할 때도 그들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그 문장 맥락 속에서 그들 이꼴 부모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가리킨 말인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돌아가셔서 여기서 가리킨 말이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봤던, 거기서가 전제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봤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봤던 동물원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맥락 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화용론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맥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지금 학생 C가 부모님이랑 동물원에 가서 봤던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리킨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로 돌아오실게요. 두 번째는 접속사나 연결어미. 접속사나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결속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와 같은 접속사나 연결어미를 사용하면은 문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일단 결속 표지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보니까 가리킨 말을 사용해서 뭔가 너무 은진쌤이 키우는 강아지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는 또는 그 강아지는 이런 식으로 가리킨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접속사나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중복되는 단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단어 생략.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서 결속 표지,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문장이 길어지거나 정보 전달에 있어서 너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도 보면은 코끼리가 자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귀가 정말 커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 코끼리라는 주어가 지금 생략된 거죠. 중복되는 단어를 피함으로써 문장을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결속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가 정말 커요 라고 했을 때 누구야 귀야? 라는 거 선생님들 맥락적으로 다 아실 수 있죠. 코끼리 귀가 정말 커요. 코끼리 코가 정말 길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결속 표지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피드백이라는 것, 참조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지금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정보를 전달하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지금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키우는 사실조차 몰랐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전제 기술을 고쳐서 피드백해드리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 거예요. 이게 화용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화자와 청자의 그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참조적 의사소통이라는 키워드 정리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능력 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에서 나왔고 처음 나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못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초등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해당하는 밑줄 친 기억이 결속 표지였죠. 결속 표지의 기능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외웠던 어떤 것이 있었죠? 세 가지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되죠. 전제 기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속 표지라는 것. 세 번째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피드백을 주는 능력. 이렇게 해서 기능 세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거 세 가지를 서술하고 그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표현을 니은에서 찾아서 한 가지 쓸 것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열심히 이론을 외웠지만 점수가 좀 낮아 라고 하는 선생님들께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를 묻는 것을 쓰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처음 나오는 개념이어서 그렇게 까다롭게 채점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기능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가리킨 말, 두 번째가 뭐였죠? 결속 표지. 결속 표지였고 세 번째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중복되는 말 피하기였죠. 죄송해요. 결속 표지가 아니라 여기는 연결어미였죠. 연결어미 사용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가 결속 표지의 기능이에요. 그쵸? 가리킨 말을 사용하거나 연결어미나 관계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말 피하기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니은에서 찾았을 때 아까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긴 했어요. 그쵸? 거기서라는 것 또는 어저께
어저께라는 것은 선생님께 정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저께 내가 갔던 그곳을 말하는 거고, 또 저번에 선생님이랑 갔던, 이런 식으로 몇 월 며칠이라는 것 대신에 저번에라고 하는 가리킨 말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 등등의 예시가 있고요. 코끼리 생략된 거 보이실 거고, 이 문장 안에서는 연결어미나 관계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세 가지 기능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 토대로 쓰자고 하신다면 가리킨 말이나 아니면 중복되는 말 피하기라는 기능을 한 가지 쓰시고 그에 맞는 예시를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스탠다드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기능 아무거나 쓰고 찾을 수 있는 니은의 예시 아무거나 쓰신다면 사실은 채점하는 사람 이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기능에 맞는 예시를 각각 서술하실 수 있는 것,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걸 찾아서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리킨 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답은 같이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1번의 답을 쓰자면 선생님 같이 한번 써주세요. 결속 표지의 기능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결속 표지의 기능은 첫 번째는 바로 가리킨 말을 써서 문장 속에 포함된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거나, 두 번째 기능으로 쓰시자면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이 두 가지 기능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세 가지까지 알고 있지만 관계사나 연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답을 쓰셔야 되는 문제였죠.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쓰시자면 가리킨 말에 해당하는 것이 저번에, 어저께 그런 거 예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야 되니까 거기서 저번에, 어저께 이런 것들이 가리킨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 생략하기라는 거 예시를 쓰자면 코끼리가 생략된 채로 코가 매우 길어요, 이런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쓰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있는 아무리 기능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쓰시면 예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답을 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혹시나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이라면 낮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장이 요구하는 것을 쓰시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첫 번째 시험에서 나는 정말 아는 거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 학생 시의 언어 및 가에 제시된 이런 문장 보시면 선생님 무조건 시험장 가시면은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진하게 색칠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에 제시된 학생 시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에 근거할 때라고 하면 무조건 해당하는 근거하는 문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언어의 활용적 능력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가지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에 해당하는 예시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답을 써주셔야 되는 건데, 어휘력은 부족하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함, 매 문장 안에서 형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상대방과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이랑 가장 가까울까요? 바로 상대방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부분인 전제 기술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제 기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속 표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특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한 정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강의 노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참조적 의사소통의 정의 그대로죠. 특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다시 기준으로 돌아와서 참조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키워드 보이세요? 언어의 활용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에 힌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 자체가 언어의 활용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여기 문장 안에서 상대방이 특정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 정보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여기 문장에 근거하자면 여기에 가장 근접한 답은 아마 참조적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들께서 전제 기술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물론 전제 기술도 참조적 의사소통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는 기능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브로드하게 여기 포함되는 걸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답은 참조적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우리가 아까 봤던 전제 기술이라든지 결속 표지라든지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답을 쓰시려면 전제 기술보다는 전제 기술 위에 있는 상위 범주인 참조적 의사소통을 써야겠구나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키워드죠. 디귿과 리을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것. 의사소통 전략 표시해 주세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의 발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에서 종종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꼴 이렇게 해서 교사의 발화 전략 한번 써주실게요. 교사의 발화 전략 보이실까요? 발화 전략 써주시고 종종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교사의 발화 전략을 우리는 분명히 강론에서 봤는데 이것을 다른 용어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용어로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해당하는 부분 사실 조금 상위 범주를 한번 보시면 교사의 발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 고은 교수님 책에 근거하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발화 유도 전략이라는 것과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이라는 것과 기타 언어 자극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재 한번 7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범주가 잘 기억 안 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의 발화 전략 안에는 발화 유도 전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타 언어 자극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정말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의사소통 문제는 정말 처음 출제된 것들끼리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틀리셨어도 합격은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땐. 네. 그래서 일단 기타 전략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명료와 요구하기라는 것과 그다음에 초언어적 피드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 겹쳐서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은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타 전략 안에 있는 명료와 요구하기 전략을 이번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보실게요. 자, 명료와 요구하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잘못 발화한 부분에 대해서 재반복하거나 또는 재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료와 요구하기라는 것, 명료하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동이 잘못 발화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또는 재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하기라는 것과 의역하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질문하기는 말 그대로 내가 잘못 들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하는 것이 질문하기가 될 것이고, 의역하기는 아동의 말을 일단 끝까지 들은 다음에 너가 이렇게 말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의역하기가 되겠죠.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명료와 요구하기라는 것의 정의와 그 방법 두 가지 질문하기라는 것과 의역하기 기억해 주세요. 질문하기는 다시 한번 말해줘. 우리요?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고, 의역하기는 너가 말하는 게 그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의역하기가 되겠죠. 끝까지 들은 다음에 너의 의미가 그것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의역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출문제 돌아가셔서 보시면 디귿과 리을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 한번 보실게요. 자, 코끼리 과자 줬어요 아이가 말했더니 그 발음이 불명확해서 교사가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동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코끼리에게 과자를 주었다는 거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가 했던 말이 이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의역하기 전략이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그 범주가 있으셔야지만이 이게 의역하기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키워드, 교사의 보통 의사소통 전략을 교사의 발화 전략인데 종종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실 때 이런 유사한 동의어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다음번에 기출문제 나왔을 때 잘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을 한번 보시면 코끼리 우리에 누가 있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이 우리라는 단어를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우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잘 못 들은 단어에 대해서 질문하기. 그래서 의역하기라는 것과 질문하기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방금 봤던 명료와 요구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명료와 요구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끊임없이 그 구조와 틀 안에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발화 전략 또는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발화 유도 전략,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 기타 언어 전략, 자극 전략, 기타 언어 자극 전략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번에 명료와 요구하기가 나왔구나. 명료와 요구하기라는 것의 정의와 그 밑에 깔려있는 두 가지 방법, 질문하기와 의역하기가 있구나라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키워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내년에 바로 올해 시험에 바로 나오진 않겠죠. 중등에서는. 그런데 또 몰라요. 네, 오답 비율이 높으면 교수님들께서 그 분석하신 다음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출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나왔던 개념이니까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땐 사실 참조적 의사소통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중등 B8입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작년에 2문제가 의사소통에서 출제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13과목이 있는데 보통 많으면 2문제, 작으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 중등에서는 정서행동 문제가 없었어요. 초등에서는 통합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해마다 빠지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기 너무 억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택형이 되면 물론 지엽적이겠지만 공부하는 보람은 있을 것 같은데 서답형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해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너무 상심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다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으니 우리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일단 무조건 문제부터 먼저 보셔야 되죠. 작성 방법에서 가에 근거해서 학생 제2의 언어장애 유형을 쓸 것이라고 하면 전이 이거 보면은 바로 강의 노트로 가셔가지고 자, 아샤의 분류 선생님들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죠. 의사소통 장애는 장트법이나 아샤나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유형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조금 수월하세요. 말장애 유형과 언어장애 유형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말장애 유형 안에 4가지가 있는 거 반드시 바로 인출해 보세요. 말장애 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에 문제가 있는 조음, 음운 장애라는 것과 두 번째 유창성 장애가 있죠. 유창성 장애 안에는 말더듬과 말빠름증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장애가 있죠. 음성 장애 안에는 기능적 음성 장애와 기질적 음성 장애가 있는데 우리 장트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기능적 음성 장애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샤에서는 음성장애 2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 장트법에서는 한 가지만 기능적 음성장애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이 운동 말장애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장애 유형 4가지와 언어장애라고 물어봤잖아요. 아샤에서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언어 발달장애라는 것과 그다음에 실어증이라는 것,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를 우리는 실어증이라고 해요. 그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실어증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어증에서도 한 번 꽤 과거에 선택형 문제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긴 하지만 너무 확장할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실어증이라는 거. 그다음에 단순 언어 장애가 우리 그 장트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언어 장애 유형이죠. 단순 언어 장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조음장애, 그다음에 유창성 장애, 음성 장애와 단순 언어 장애 이 4가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장트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언어 장애가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포함되고 있는데 죄송해요.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하면 언어의 수용 및 표현 언어 능력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때 우리는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정의를 하고 기출문제 한번 보실게요. 단순 언어 장애라는 것 같이 한번 보시면요. 페이지는 61페이지고 해당하는 부분에서 꽤 과거 2009년 유아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레오나르드가 제시한 조금 더 자세한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나왔던 거고 이번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정의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정의를 써보실게요.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 바로 감각적이라든지 지금 괜찮으세요? 너무 빨라요? 따라오시기 괜찮으세요? 정신없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 잘 차리시고요. 다음에 신경학적, 다음에 정서적, 인지적인 장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문제, 언어에만 문제를 보일 때 우리는 단순 언어 장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인지적인 문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문제를 보일 때 단순 언어 장애라고 하고요. 꽤 과거에 레오나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했던 진단 기준이라고 하면 7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나중에 꼭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 보면서 레오나르드 진단 준 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선생님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 7가지 진단 기준 한번 써보시면서 여기도 문제 같고 중이염도 없어야 되고 청각적인 손상도 없고 신경학적인 문제도 전혀 없지만 언어에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돌아가셔서요. 그래서 가에 근거해서 학생 제2의 언어장애 유형을 보시면 제2의 진단평가 결과입니다.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이나 청력이나 신경학적 손상이 없음 나와 있죠. 여기만 봐도 선생님들 사실 기출 분석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바로 언어장애 유형 중에서 단순 언어장애구나 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조금 더 보시면 사회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이상이 없고요. 단지 이제 표준화된 언어 검사 결과가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 이하다라고 나와 있죠. 다른 모든 것에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어에만 문제를 보이고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바로 단순 언어장애구나 라는 거 답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첫 번째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총 4점이었던 것 같은데 1점은 맞추신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런 부분 점수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활동 1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상위 언어 기술의 영역 한 가지를 쓰시오. 상위 언어라는 거 선생님들 키워드 상위 언어 기술 영역 한 가지를 쓰고 기억에 들어갈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제시할 것. 특히 이제 초등에서는 예전에 항상 예를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중등에서도 예를 쓰시오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을 쓰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이렇게 각 론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이번에 분석하실 때도 보면은 강론 그대로 사례가 나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그런 강론을 꾸준히 잘 담았으니까 그 공부하실 때는 그 사례들, 예시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위 언어라는 것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고 저희 같이 한번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위 언어 아시면 굳이 책 안 피셔도 되고 저랑 같이 기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위 언어 인식이라는 것은 언어를 대상으로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위 언어라는 것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서 그 더 큰 범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의문을 쓰고 있고 단어는 이렇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능력, 언어를 대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상위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언어에는 당연히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 하위 영역들은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의문 자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단어 자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문 자각이 있고 구문 자각 안에서는 의미 자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화용 자각이죠. 이 각각의 키워드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몇 가지만 같이 간단하게만 살펴보실게요. 의문 자각이라고 하면 일단 단어를 다시 음소로 나눠보고 또는 음소를 단어로 합성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문 자각이에요. 내가 해당하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으로 우리 보통 제일 작은 단위가 음소이고 그 다음이 음절이고 그 다음이 단어이고 그 다음에 문장, 문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어를 쪼갰다가 합성했다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의문 자각 능력입니다. 단어 자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어가 약간 구체적인지 아니면 추상적인지 로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물리적인 속성과 추상적인 속성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론의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돼지라는 단어에 있어서 진짜 물리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그 동물 돼지를 말하는 것이고 추상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랑 추상적인 속성을 아는 능력이 우리는 단어 자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문 자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장이 그런 문장 순서에 맞게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오빠가 밥을 먹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것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구문 자각이에요. 그다음에 의미 자각 같은 경우에는 구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오빠가 아빠를 낳았어 라고 하면 구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잘 배열되어 있지만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오빠가 아빠를 낳아요?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상한 문장을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의미 자각입니다. 그다음에 화용 자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용적인 상황에 있어서 사람이 약간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 사용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이 바로 화용 자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기출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은 화용 상위 언어 기술 영역이고, 상위 언어 기술이라고 하면 키워드가 언어를 대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이라고 하면 크게는 4가지 또는 5가지, 우리가 구문 자각 안에 있는 의미 자각을 빼버리면 5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지 한번 바로 이렇게 틀 그리신 다음에 문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기출문제 연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상위 언어,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하위 영역 다 한번 인출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 자각부터, 그 다음에 단어 자각, 구문 자각, 의미 자각, 화용 자각,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 1에 근거한 거 한번 보시면 예시를 보셔야 되죠. 미음, 치읓, 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성하고 있죠. 해당하는 음소리 듣고 마차라고 합성해서 말하고 있고, 시옷, 지읒, 니은은 듣고 사진이라고 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활동, 이러한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 지금 의문 자각인 건 알겠어요. 그 안에서도 음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 합성하기. 이 예시는 활동에 나타나는 해당하는 예시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캐치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답을 이것과 유사하게 활동을 써야겠구나 라는 거 인식하시고, 해당하는 음소를 단어로 합성하기, 기로 끝나게 문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답 안 써드려도 괜찮을까요? 다 받아 쓰실 수 있으시죠? 네, 글씨가 제가 오래 쓰면 잘 못 써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가 합성하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니은에서 순회 교사가 지도하고자 하는 언어의 영역은,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 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짚어주세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도 잠깐 우리가 돌아갈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기 밑에 별표 5개짜리는 오늘 여기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한번 검사 받고 가시는 걸로 해당하는 부분 인출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인강만 듣고 끝내거나 아니면 답 뭐였지 하고 쓰시는 거는 기출 분석이 아니거든요. 해당하는 기출 분석 하신 다음에 빈출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때 외우고 가시면 하반기 때 진짜 수월합니다. 그래서 별표 5개짜리가 한 4, 5개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수요일 강의 목표에서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고 가실게요. 언어의 하위체계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초등, 유아 가리지 않고 다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선생님들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요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위체계, 그 다음에 정의,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에서 단서가 3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쓰시오 하면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그 뒤에 문장이 구성요소 하위체계, 3가지 구성요소 하위체계 어떤 단서가 붙던 3가지라는 단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내용, 사용에서 쓰시는 겁니다. 하위체계라고 하면 주로 언어학이라는 단어로 기출문장에서는 질문을 해요. 방금 보셨던 기출문제에서도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붙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는 5가지에 근거해서 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그쵸? 의문론이라는 것과 형태론이라는 것과 구문론, 이 3가지가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 안에는 하위체계에는 의미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안에는 화용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구성요소와 5가지 하위체계 또는 언어학의 구성요소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3가지의 근거로 하고 있느냐 5가지의 근거로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게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잘 봐주시고요. 돌아가셔서 반드시 의문론에 해당하는 정의들, 형태론에 해당하는 정의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넘어가실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정의 같이 한번 적어보실게요. 그래서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 말소리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네, 이 단어 그대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소리 및 말소리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있는 의문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그다음에 치읓라고 하면 마차, 이런 식으로 말소리를 조합하는 그런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론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구성을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의 구성을 규정하는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문론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배열이라든지 단어의 배열이나 아니면 문장 내에서의 단어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해당하는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당하는 문장이 주어, 목적어, 동사라고 하고 있는 한국어 문장 규칙에 맞게 배열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구문론이에요. 구문론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의미론도 같이 한번 써보시면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이에요. 조합을 규정. 이거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외워주세요. 해당하는 부분 이해가 안 되셔도 외우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용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규칙입니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규칙을 우리는 화용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이라고 하는 거에 각각의 정의들은 선생님들 반드시 외워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저도 이거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외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기출문제 돌아오셔가지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방금 보셨던 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형태, 내용, 사용이 아닌 아까 보셨던 의문론에서부터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이라고 한 5가지 범주 내에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빠가 아빠를 낳았다라고 하면 사실 문장의 단어의 배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잘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오빠가 아빠를 낳았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당하는 니은에 해당하는 언어학의 하위 영역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의미론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짜장면을 마셔요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보시면 짜장면을 어떻게 마셔요? 하지만 목적어와 동사가 잘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구문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하는 의미론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해당하는 부분을 꼭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 아닌 우리가 아까 봤던 상위 언어 인식에서도 구문 자각이라는 것도 충분히 해당하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의 범주를 다르게 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상위 언어에서도 구문 자각이 있고 구문 자각 안에서도 의미 자각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해당하는 문제 충분히 의미 자각처럼 문제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범주를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로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도 한번 그 교재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교재가 없긴 한데 교재 페이지 봐주시면 이 문장 예시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상위 언어 범주에서요. 그 책 페이지가 아까 몇 페이지였죠? 상위 언어 범주는 63페이지죠. 63페이지에 구문 자각의 예시를 보시면 그 고은 교수님 책에 근거한 예시를 그대로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빠를 아빠가 낳았다랑 무슨 짜장면을 마셔요가 아니라 다른 걸 마셔요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예시를 꼭 잘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낯설지 않았더니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언어 범주에 해당하는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금 다른 범주에서 출제를 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이것도 잘 봐주시고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021년도 작년 초등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무조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되죠. A에 해당하는 교수법을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를 봤더니 자, 해당하는 부분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을 자연스럽게 구조화하여 지속적인 반응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대화 중심의 교수법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보고 키워드를 떠올리시면서 뭔지 알겠구나라고 머리에 그려지시면 괜찮아요. 1~3월 공부 좀 괜찮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라는 거 선생님들 떠올리셨어야 됐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83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게요. 죄송해요. 아까 보셨던 몇 가지 이거 기출 문제들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개념별로 같이 묶어서 보려고 적어놓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페이지 선생님들 제가 불러드릴게요. 12페이지 기출문제 펴주세요. 저는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12페이지 찾아주시면 2020년도 중등 A 7번 문제가 나오죠. 12페이지 기출문제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기억과 관련된 용어를 언어의 3가지 하위체계 구성요소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하위체계 구성 요소 3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문장이 붙든 3가지라고 하면 반드시 인출하셔야 되는 그 영역은 형태, 내용, 사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3가지 보시면 무조건 형태, 내용, 사용 써두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과 관련된 용어이니까 문장을 어순에 맞게 표현하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가장 근접하나요? 바로 구문론이랑 가장 근접해요. 그쵸? 근데 구문론이라 쓰시면 안 되죠. 나는 무조건 답을 썼지만 내 점수가 낮은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구문론이라고 쓰시면 사실 잘 풀고 와서 떨어질 수 있어요. 구문론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론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형태론 안에 구문론, 의문론, 구문론, 형태론이 있는 거잖아요. 구문론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인 3가지 하위 체계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형태론이 형태가 답이에요. 형태. 그래서 이 해당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안 틀리실 거란 말이죠. 이런 거 실수하시면 너무 뼈 아파요. 다른 새로운 강론 맞추는 것보다 이런 거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형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 바로 밑에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13페이지에서도 3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디귿과 리을에 나타난 오류에서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 언어학이라고 하면 어떤 범주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5가지라고 하면 보통 언어학의 하위 범주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론부터 화용론까지의 구조를 묻고 있구나라는 거 캐치하시고요. 그다음에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약간 힌트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드시기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먼저 보신 다음에 찾아가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구조화가 필요해요. 자, 언어학이라고 하는 하위 영역에서 디귿과 리을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김치 매운 먹어요와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치 매운 먹어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장의 배열이 조금 이상하죠. 매운 김치가 맞을 거예요. 이 매운은 사실 먹어요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와서 매운 김치 먹어요가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 나타난 오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문론이 되겠죠. 단어의 배열 또는 문장 내에서의 단어의 배열과 관련된 구문론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구문론. 다음에 리을 한번 보실게요. 생각이 자랐어와 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함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때려 맞추실 수도 있죠. 의미론과 관련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페이지 135쪽 교재 한번 펴주실래요? 페이지 135쪽 교재에 약간 의미론이 나와 있는데요. 의미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이적 의미라는 거 선생님들 보시면 그 녀석 머리가 커졌군이라고 할 때 진짜 물리적으로 머리가 커져가지고 대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녀석이 생각이 깊어졌군이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중심이 아닌 전이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의미론에 있는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적인 의미, 선생님 나중에 약간 기출 분석하실 때 확장되었을 때 의미의 유형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중심적인 의미인지 전이적인 의미인지 암시적인 건지 이런 것들도 예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론인 건 알겠고 선생님 조금 더 공부하실 때 기출을 토대로 확장하신다 그러면 너무 생뚱맞은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론 중에서도 의미론의 유형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의미, 전이적인 의미, 암시적인 의미 하나가 뭔지 까먹었어요. 어떤 거예요? 외연적인 의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답은 구문론과 의미론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7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페이지 또 해당하는 문제 어떻게 물어봤는지 보실게요.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자, 중등 문제에서 여기선 또 이렇게 언어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물어봤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잘 알 것 같아요. 친절하게 여기선 또 예를 써줬어요. 의문, 론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이건 3가지 범주인 형태, 내용, 사용이 아니라 5가지 범주인 의문론에서부터 하용론까지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거 캐치하실 수 있죠. 여기서는 좀 친절했네요, 문제가. 그래서 학생 D를 묻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D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실 여기만 봐도 저 같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화용론이구나.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키워드를 가져가실게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거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주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들의 하는 간접적이고 완곡적인 표현을 이해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들 의미론이 아니라 화용론, 즉 사회적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만 보고 저는 사실 화용론이라는 거 바로 캐치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키워드, 대화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대화 내용을 잘 따라하지 못해서 주제를 놓치는 것도 화용론에 포함되는 예시이고 또 간접적이고 완곡적인 표현, 거절하는 것들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것도 화용론적으로 문제가 생긴 아동들이 보일 수 있는 예시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문제는 바로 화용론이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는 페이지 47쪽 펴주시면 됩니다. 47페이지 보시면 2014년 초등 A6 또는 유아랑 같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언어의 세 가지 주요 요소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범주를 쓰셔야 되죠. 아까 봤던 의문론에서부터 화용론이 아닌 이제 형태, 내용, 사용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좀 친절했어요.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단서가 없으시더라도 캐치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다섯 가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범주 내에서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시험장에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와 관련된 요소를 쓰고 관련 있는 언어학적 영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학적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섯 가지 범주에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와 다섯 가지 구성 요소와 하위 체계 모두를 묻고 있는 정말 좋은 문제였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세 가지 주요 요소 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가 뭐지 하실 수 있는데 몇 가지 키워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편안한 발성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호흡 훈련과 같이 뭐 바람 불기, 바람개비 불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과 발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가장 관련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그다음에 의미론, 화용론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 바로 의문론인데요.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의문론에 대한 설명으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냥 말소리 및 말소리 조합을 규정하는 규칙이라고 해놓고 발성, 호흡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 130페이지 교재 한번 펴주실래요? 130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의문론이 있는데 의문론 안에는 강의 노트 펴주세요. 강의 노트랑 교재 같이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론만 조금 추가해서 보려고 적어왔어요. 13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의문론 안에는 선생님들 크게 음성학과 의문론 다시 나뉘어져요. 의문론 안에 다시 음성학이라는 것과 음운론으로 나눠지거든요. 음성학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뭔가 발성과 관련된 것,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발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음성학과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소리를 분절하고 합성하고 이런 것들은 음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전에 꽤 과거이긴 하지만 음운론 안에 있는 음성학 1 물어본 적이 있었구나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30페이지에 해당하는 음성학과 의문론이라는 것 개념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출문제에서 살짝 다뤄진 적이 있었구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지금 정리한 그 언어의 하위체계 구성 요소라고 하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해당하는 별표 5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다시 돌아가실게요. 다시 페이지 9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9쪽. 태블릿 쓰시는 선생님들은 9쪽, 제가 이렇게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9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초등 문제 하나 끝났고 그 다음 초등 문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A 쓰다가 A 하다가 우리가 앞선 문장이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갔다 온 거예요. 다시 A와 관련해서 강의 노트 가실게요. 환경 중심 언어 중재라고 하는 것 같이 키워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도 지금 별표 4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왜 4개냐면 사실 EMT라고 하는 건 별표 5개
추가 곱하기 2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나눠서 봤거든요. 환경 중심 언어 중재 안에는 환경 조성 전략이라는 것과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이라는 것과 환경 언어 절차가 있어요. 그쵸? 환경 중심 언어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따르다 보니까 단지 이제 정의랑 차이점 정도는 딱 한 번 정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합해서 이번 두 번이네요. 그래서 별표 4개이고 나중에 이어질 환경 조성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 같은 경우에는 별표 5개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구분해서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 한번 키워드 보실게요. 일단 정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 우리가 구조화된 대화가 아니라 학생의 자발적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아동의 환경에서, 아동의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언어 중재를 하는 것이 바로 EM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전부 다 학생의 기능적인 자발적인 언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이 속해 있는 자연적인 환경 안에서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언어를 중재하는 것이 바로 EMT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조화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고 그런 반응적 대화 양식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학생 입장에서 너무 우연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위에 올라가 있고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자발적인 언어를 할 수밖에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긴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조화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MT의 단점이 교사가 너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부모님들은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MT라는 것. 예전에는 환경 중심 언어 중재였는데 이제 EMT라고 하는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로 바뀐 그 이유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차이점 두 가지가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그 전에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키워드 하나 더 쓰시면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조성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는 물리적인 환경 조성인 거죠. 두 번째는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이 반응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미소 지어주고 또는 공동 관심 같이 기울여주고 차례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반응적 대화 양식이고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학생이 자발적인 언어가 대한 동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언어 절차예요. 환경 교수 절차라고 쓸게요. 환경 교수 절차.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도 조성해주고 사회적인 환경도 조성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언어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EM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T와 EMT의 차이점 두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래 MT에서도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조성 전략은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닿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주긴 했었지만 그때는 체계적이진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강화되고 강화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환경 조성. 물리적인 환경 조성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EMT에서는 총 손흥, 예선, 부도라고 하는 6가지 환경 나눠져 있죠. 손에 닿지 않는 상황, 흥미로운 상황, 그다음에 손흥민이 예선을 부도 맞았다라고 기억해 주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 그다음에 예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상황. 그래서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비눗방울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이 더 주세요 라는 자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론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뭔가 꽉 닫힌 그런 비눗방울 통이라든지 그런 걸 주면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환경 조성 절차를 사용하게 되었다가 첫 번째 특징이고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반응적인 상호작용 대화 양식입니다.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 저 줄여서 쓸게요. 글씨를 어차피 못 알아보실 거예요. 반응적인 상호작용 대화 양식으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강화된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절차가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반응적인 상호작용 대화 양식,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이 추가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었죠.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 돌아오셔서 다 쓰셨어요?
기출문제 돌아오셔서요. 해당하는 부분의 키워드 잡아보시면 사실 초등 문제 정말 간단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셔야 되는 거라서 같이 한번 통째로 정리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아동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구조화하여서 키워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지속적인 반응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라고 하면 EMT에서 새롭게 추가된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아동의 자발화를 촉진하는 그런 대화 중심의 교수법이라는 키워드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라고 하는 EMT 전략이 되겠죠. 초등에서는 좀 너무 쉽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문제가 바로 34페이지 2016년 중등 문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실게요. 중등 A 10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를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밑줄 친 니은과 비교해서 EMT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34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이점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던 문제, 우리가 방금 봤던 두 가지 그대로 키워드 있게 선생님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MT와 비교해서 EMT가 가지는 차이점 두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뭔가가 강화되었어요. 환경 조성 절차가 강화되었죠. 손흥, 예선, 부도라고 하는 조금 물리적인 환경이 체계화되었고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 써주시고요. 환경 조성 전략이 강화되었고 두 번째는 방금 보셨던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이 추가되었죠. 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응적 상호작용 대화 양식이 추가되었다 하시면 우리가 EMT와 관련된 정의와 중요하게 바뀐 차이점들은 다 정리하신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이 정도만 나왔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는 EMT와 관련된 정의나 기출문제 키워드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오도록 할게요. 페이지 10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네, 2021년도 이제 유아 문제인데요. 자, 유아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달지체 문제 한번 먼저 보실게요. 김교사. 자, 2번 문제. 다영이가 디귿 발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김교사가 니은에서 계획해야 되는 교수적 상황이라고 물어봤네요.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것이 EMT를 묻고 있구나 떠올리지 못하시더라도 예시를 보시면 이게 뭘 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봤더니 자, 다영아 우리 무슨 놀이 할까? 찰흙통과 비눗방울 통을 보여주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하고 있는 지금 환경 조성 전략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손, 흥, 예, 선, 부도 중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이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찰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찰흙이 아니라 찰흙 달라고 했는데 찰흙이 아니라 비눗방울 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이 싫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그 다음 찰흙을 아주 조금만 주면서 이거는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여기 문제 안에서 우리가 봤던 그 환경 조성 전략이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주면서 여기 있으라고 했더니 아동이 자발적으로 더 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교사가 이제 또 한 번 더 할 건가 봐요. 여기 있어라고 했더니 아동의 발화가 찰흙통을 내밀면서 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거 쓰시면 좋을까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필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한 것. 그래서 꽉 닫힌 그런 찰흙통을 주면서 아동에게 주면은 아동이 혼자 못 여니까 교사에게 열어주세요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능적인 자발어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지금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손, 흥, 예, 선, 부, 도는 선생님들 예시 그 페이지 책 가셔가지고 예시를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부분 사실 나중에 2019년 중등 문제에서 예시 쓰는 거 나왔을 때 혼란스러우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반드시 봐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강의 노트 한번 돌아오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게요. 그래서 환경조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EMT지만 별표가 5개죠.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저한테 손흥, 예선, 부도라고 하시고 가셔야 돼요. 네, 84페이지는 예시는 반드시 예시 적어주세요. 예시 외우기, 예시 꼭 봐주시기 적어주시고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의의는 제가 조금 밀고 있는 문제예요. 혹시나 이렇게 이때까지는 그 유형을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이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예시 쓰는 문제 나왔었는데 이러한 환경 조성 전략을 사용하는 의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키워드 있게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학생이 충분하게 자발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가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제가 외웠던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예선에서 부도를 맞았어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안에 있는 6가지 유형들 잘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도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19년 중등 문제가 바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 페이지는 불러드릴게요. 17페이지 펴주시면 좋습니다. 17페이지 펴주세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요. 네, 2019년 중등 문제였고요. 이때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딱 시험장에서 맞닥뜨린다 하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문제 해석도 안 되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정말 사실 뜯어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현장에서 난이도를 조금 높여주는, 체감상의 난이도 높여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서가 너무 많이 붙거든요. 문제가 길잖아요, 일단. 그럼 선생님들께서 좌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조금 답이 문제 속에 숨어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번에 볼 내용은 여기예요. EMT 환경 구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이죠. EMT 환경 구성 전략과 위에 나와 있는 활동을 고려해서 기업과 리을에 해당하는 예를 쓸 거예요. 그러면 환경 조성 전략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 예선, 부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쓱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환경 구성 전략이라고 하면 여긴 도움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 예선, 부도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활동은 보드게임입니다. 이 2가지를 연결해서 선생님들께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보드게임.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보통은 그래서 제가 그 그 강론의 예시를 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예시를 쓰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예시를 확인하고 계셔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 그 보통 스크립트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인지 부화 이론에 근거해서 그런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최대한 여기서 인출과 이런 문제 해석과에 집중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손흥, 예선, 구두문자로 외워주는 거고 시험장에서 최대한 내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만들어서 가셔야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뭔가 인출하고 계시면 좀 위험해요. 어쨌든 그런 예시를 봐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드게임이다 라고 하면 잘 열리지 않는 보드게임을 주면서 라고 하면 되겠죠. 잘 열리지 않거나 뭔가 꽉 닫힌 보드게임 상자 또는 열기 어려운 보드게임 상자여가지고 아동이 교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예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시로 열기 어려운 보드게임 상자를 주면서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로 EMT 환경 구성 전략은 불충분한 자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 예선, 부도 중에서 부족한 자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부족한 자료 이꼴 불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고 라면 끓이기래요. 그러면 라면 끓이기에 필요한 재료 중에 한 가지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아동이 이거 부족해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냄비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조금만 준다든지 아니면 스프가 빠져 있다든지 그 라면 끓이기에 필요한 구성 요소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해서 교사에게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저는 약간 냄비가 빠져 있는 키트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냄비가 빠져 있는 재료를 주면서 아동이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물을 정말 조금만 주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시 쓰시는 문제 필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쓰셨어요? 43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3페이지는 2015년 초등.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초등 B3이고요. 문제는 저희가 여기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죠. 환경 중심 교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EMT가 아니라 여기서는 MT를 물어보긴 했지만 MT에서도 여전히 환경 조성 전략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환경 조성 전략은 있었지만 EMT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6가지로 늘어나면서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환경 조성 전략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일단 우리는 조금 더 약간 확장된 거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 써놓고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면 해당하는 상호작용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앞에만 보시면 되죠. 교사는 민호가 볼 수는 있으나 손이 닿지 않는 책상 위에 민호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두었어요. 그러면 민호가 갖고 싶으니까 막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 조성 전략은 지금 손에 닿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사례에서 찾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48페이지 가실게요. 48페이지. 2014년 유아 B4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기억, 지도 방법, 기억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념별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면 채워야 되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조금 오늘 진도가 느리게 가더라도 내일은 훅훅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을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우발 교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 중심 언어 절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실시하기 전에 유아의 의사소통 동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것이 키워드죠. 의도적으로 지금 교사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조성 전략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억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조성 전략 또는 물리적 환경 조성 쓰셔도 답이 될 거예요. 이 될 거고, 예시, 이런 예시를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반드시 약간 봐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책 옆에다가 분류해 놓은 이유가 해당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 예시를 많이 보기 위함이거든요. 선생님 나중에 이런 기출 분석하신 다음에 그런 책 보실 때는 예시를 토대로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가 좋아하는 파란색 블록을 눈에는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이네요.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이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조성 전략이죠? 쉬웠습니다. 기억은 환경 조성 전략이라고 써주시면 좋겠네요. 환경 조성 전략. 네,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다시 10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하나씩 깨주시면 의사소통에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던 거 다 파악하시고 이제 선생님께서 하반기 때 하셔야 되는 작업이 내가 토대로 탄탄한 기출문제 나왔던 거 토대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거나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제한된 인지적 용량 속에서 시험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기출문제를 토대로 개념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싫어하시는 자발화 부분인데 일단 제일 먼저 구문론적 목표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정리하고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어지러우시면 이 화면 보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구문론적 목표라고 하는 것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게요. 사실 해당하는 책 페이지는 우리가 언어 발달 쪽에 저 뒤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구문론의 키워드 정리해 보시면 일단 구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주성분은 문장이 되겠죠. 문장이 되고 구문론의 키워드는 이 해당하는 구문론의 주성분인 문장은 단어의 배열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구문론이 발달하게 되는 그 경로를 보시면 아동은 보통 1어문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두 개를 연결하는 2어문 그 다음에 3어문 하다가 나중에 언어의 폭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어문, 2어문, 3어문 2어문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수준인 거죠. 3어문도 마찬가지로 3개의 단어를 연결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문론의 목표의 키워드는 일단 구문에서 다루는 가장 주 성분, 베이스가 되는 것은 문장이고 해당하는 문장에 있어서 구문론은 단어가 규칙적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목표이고 아동이 구문론을 발달하는 단계를 보시면 1어문에서부터 2어문, 3어문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교사가 중재하고자 하는 언어의 구문론적인 목표라고 하면 일단 문장이 될 것이고 그 문장 속에서도 어떻게 단어가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해당하는 라를 보시면요. 자, 다영이는 도장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말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1어문의 수준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김교사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도장, 찍어 라고 하는 2어문으로 늘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냥 가장 근전적인 답이라고 하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2어문으로 말하기의 정도로 유아 선생님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단어를 연결해서 2어문으로 말하기가 아마 구문론적인 목표가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글씨가 너무 더럽죠, 선생님? 이게 바닥에서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단어를 연결해서 2어문으로 말하기를 목표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유아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가져가야 될 개념은 없고 우리가 아까 방금 정리했던 구문론적인 키워드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에 해당하는 의미 관계 유형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 저는 자발화를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저도 수험을 준비했던 학생으로서 이때는 저는 그냥 공식만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발화 사실 몇 년간 중등에선 거의 출제되지 않았죠. 스크립트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문제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버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잘 버리는데 버리셔야 돼요. 못 버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의미론적 분석 공식 제가 만들어 갔던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의미론적 분석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안에 있는 첫 번째 개별 의미, 일단 공식을 먼저 쓸게요. 공식 첫 번째는 무조건 동사를 먼저 보셔야 되죠. 행위라는 동사, 뭔가 움직임을 수반하고 있으면 행위예요. 뭘 쓴다, 먹는다, 간다, 이런 것들은 다 행위죠. 행위라는 동사가 있으면 여기 행위에 올 수 있는 주어는 행위자밖에 없어요. 그쵸? 행위자이고 여기 사이에 올 수 있는 목적어는 무조건 대상입니다. 우리 분석할 때 해당하는 문장을 통해서 그냥 행위자, 대상, 행위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공식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술어가 혹시나 서술 상태라면, 뭔가 상태를 말하는 뭐 아프다, 좋다 이런 것들은 동작을 수반하지 않죠. 그러면 전부 다 행위가 아닌 서술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 안에는 그런 감정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 서술이 있고요. 아니면 실제 서술, 실체라고 하는 것, 있다, 없다를 말하는 실체 서술이나 아니면 마지막 부정 서술, 못, 그런 안, 이런 것들을 말하는 부정 서술이 있습니다. 서술, 행위, 동작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서술 동사이고, 서술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그 주어는 경험자죠. 그 다음에 목적어로 올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실체예요. 그쵸? 공식 두 가지 딱 만들어 두고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조금 더 확장하시면 좋을 것이 바로 세 번째,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안에는 크게 체언을 수식하는 것, 체언 수식과 그다음에 용언 수식이 있고 마지막이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최근에 딱 한 번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여기 앉아요라는 문장을 쓰시는 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경 안에는 제가 이거 이렇게 외웠는데 전 두 문자를 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떼조 이양 도장 부비 재현 이렇게 외워졌거든요. 그래서 떼, 조, 이, 양, 떼, 조건, 이유, 양보, 그다음에 도구, 장소, 부비, 뭐 부비, 비교, 그다음에 재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예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다 보니까 약간 이혼하는 거 떠올리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떼조 이양, 도장, 부비, 재현 이런 식으로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예시를 보시면 좋은 거고 최대한 이게 진짜 마지노선이야. 이 정도만 보셔도 문제는 충분히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공식 세 가지입니다. 행위자, 대상, 행위 한 가지, 그다음에 경험자, 실체, 서술이라는 공식과 마지막 수식어. 수식어이라는 것은 체언을 수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쁜 엄마라고 하면 해당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체언 수식이 될 것이고 빨리 가라고 하면 가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용언 수식이 될 거예요. 수식어니 무엇을 수식하냐에 따라서 체언이냐 용언이냐라고 보시면 될 거고 배경은 떼조, 이양, 도장, 부비, 재현 이렇게 그냥 입으로 붙여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일단 기출문제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리을에 해당하는 의미관계 유형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유아 문제예요. 자, 리을, 음매, 찍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일단 동사를 먼저 보셔야 되죠. 찍어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는 거죠. 찍다라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찍어는 지금 행위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매, 소가 찍는 거 아니죠. 내가 소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영이가 소 도장을 찍으면서 다영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고 매, 소라는 도장을 찍어라는 것이니까 여기 지금 매는 대상이 됩니다. 그쵸? 첫 번째 공식이 바로 행위자, 대상, 행위였는데 문장을 보시면 매 찍어 보시고 선생님께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행위자, 행위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그 문장의 맥락을 보셔야 돼요. 내가 매라는 도장을 찍어라는 것이니까요. 매는 지금 대상인 거예요. 대상이고 행위다. 그냥 공식이죠. 찍어라는 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올 수 있는 것들은 행위자나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공식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다 통하는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실게요. 일단 답은 대상 행위가 될 거예요. 자, 기출문제는 16페이지 펴주세요. 2019년 중등 문제였는데 이때 나왔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의미 관계를 쓰고 그다음에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가능한 목표 안에 밑줄 친 니을의 근거에서 쓸 것이라는 문제를 푸시면 좋은데 일단 니은에 해당하는 거 보셨더니 여기죠. 니은에 해당하는 의미 관계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제가 열래요라는 것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열래요 먼저 보셔야 되죠. 열래요는 어떤 거예요? 동사가 서술인가요? 아니면 행위인가요? 행위죠. 맞아요. 열다라는 동작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행위가 될 것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주어는 뭐가 될까요? 행위자가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니은은 그냥 행위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그 안에 있는 체언, 인용구, 수식원 이게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공식으로만 가져가세요. 근데 물론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틀리시면 선생님만 틀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합격과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벌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발하는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면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귿 보셔야 되죠. 장소, 행위이고 선생님들께서는 해당하는 여기 활용적 기능도 가능한 목표 언어를 하는데 여기는 다 고려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반응을 쓰셔야 되고 어디에 앉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앉아요 이런 것들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소와 행위를 써야 되는데 행위라고 하는 단어, 동작을 수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앉을까요? 라고 하면 앉아요가 될 것이고 앉다라는 동작을 수반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장소라고 하는 것, 여기에, 저기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으면 되겠죠. 의자에 앉아요도 될 것이고 어쨌든 장소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수식원 중에서도 배경에 해당하는 떼조이양, 도장부비, 재현 중에서도 장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앉아요, 거기에 앉아요 라고 하는 장소를 수식하는 어떤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선생님들 페이지 아까 보셨던 이건 스크립트 가서 보시면 좋은데 스크립트가 조금 이따 나오나요?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생일 파티 그 스크립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예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론에서 진짜 예시를 많이 활용하시는구나.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열래요라든지 여기 앉아요 예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스크립트 공부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었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나 더 봐야 되네요. 63페이지 넘어가셔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기억만 먼저 볼 텐데, 기억의 의미 관계 선생님께서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엄마가 빨리 온대라는 것, 여기 예시 보지 마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면, 네, 온대라는 것, 선생님들 어떤 동사예요? 행위를 수반하나요? 아니면 서술 상태인가요? 행위를 수반하죠. 그래서 행위가 될 것이고 누가 빨리 오는 거예요? 여기 주어라 올 수 있는 것은 행위자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죠. 빨리가 엄마를 수식해요?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맞아요.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언 수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행위자, 용언 수식, 행위라고 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보기는 맞는 설명이었어요. 예전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의미관계 나왔던 기출문제 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정말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외웠던 공식 내에서 출제가 되니 그 정도만 준비해 가자라는 마지노선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020년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